새벽 5시. 송은이는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40살이 넘어서부터는 몸이 스스로 시간을 외우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35살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카락도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죠. 한도영 회장 댁의 살림 도우미로 일하는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저택으로 들어서는 길. 신발 소리가 너무 크게 날까 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벌써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한쪽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작은 문.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궁금했던 그 방이었죠. 회장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회장님, 저기 작은 방은 무슨 방인가요? 신경 쓸 필요 없네. 오래된 창고일 뿐이야. 그때 회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군요.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한 대리석 바닥이었지만 저는 매일 같은 곳을 닦았어요. 이상하게도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더군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줄어들었죠. 문득 발레 슈즈가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그 신발 말이에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제가 직접 이니셜을 새겨 넣었던 그 신발.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죠.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가끔은 이렇게 아픈 기억들이 밀려오곤 했죠.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곧 이 집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저는 서둘러 청소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잠긴 문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또 그냥 지나치는구나.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 너머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만졌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로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더군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아침 7시. 한도영 회장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일흔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젊은 사업가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을요. 은희 씨, 아침 준비는 됐나?
네, 회장님. 금방 차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회장님 앞에서는 긴장이 되더군요. 특히 제가 그 잠긴 방을 바라볼 때면 회장님의 시선이 예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여정 여사가 내려오는 소리였죠. 65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항상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은희 씨, 어제 거실 청소는 제대로 했어요. 네, 여사님. 구석구석 다 닦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그쪽 구석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혹시 놓친 먼지가 있나 해서요. 그런 거면 다행이고요. 함부로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집에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죠. 대체 그 방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미라라는 여성이었어요. 50살 정도로 보이는데 몸매가 정말 우아하더군요. 특히 걸음걸이가 남달랐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죠. 도영 씨 계세요? 현관에서 들려온 미라의 목소리는 묘하게 친밀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미라를 맞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더군요. 미라야, 왔구나. 기다렸어.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서재 근처로 가서 청소하는 척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죠. 그 방은 여전히 잠궈두고 있어요. 응. 여정이가 싫어해서 말이야. 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제 발레 슈즈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마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발레 슈즈라고 했나요? 그 잠긴 방이 무용 연습실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미라가 무용가였다는 것도요? 은희 씨. 갑자기 여사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사님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점심 준비나 하세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발레 슈즈, 무용 연습실, 그리고 박미라라는 여성.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 방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안에 발레 슈즈가 있다면요? 그리고 그 신발이 제가 잃어버린 그 신발과 비슷하다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혼자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잊어버렸던 열정 같은 건 말이에요. 30년 전 무대에서 춤을 췄던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미라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여사님은 더욱 예민해졌고 회장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답이 있다고, 제가 찾던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회장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급한 사업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회장님의 모습이 여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죠.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 그동안 집 잘 부탁해. 네, 회장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회장님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사님도 위에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준호 씨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준호 씨는 원래 말수가 적으셔서 거의 투명인간 같은 분이었죠. 청소를 하다가 문득 그 방이 생각났습니다. 평소라면 회장님이나 여사님의 시선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호기심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조심스럽게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했어요.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니까 돌아가더군요. 잠겨 있지 않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서둘러 나가시면서 깜빡하신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열어두신 걸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제 손 말이에요. 30년 동안 궁금해했던 무언가가 바로 이 문 너머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시각적 충격이었죠. 벽 한쪽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마루가 깔려 있었어요. 정말 무용 연습실이었던 거군요. 세상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는 발레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석 한쪽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의자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 발레 슈즈 한 켤레였습니다. 분홍색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발 안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거기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H. 바로 제 이니셜이었죠. EUM-2의 첫 글자들. 이게 제 신발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분명히 30년 전에 제가 직접 새긴 글씨였어요. 바늘로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새겼던 그 이니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레 슈즈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이상했죠.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3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임신을 알게 되고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그때. 무용단을 그만두면서 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었죠. 발레 슈즈도 그때 누군가에게 맡겼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도영이 오빠가 가져간다고 했었나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신발이 바로 제가 찾던 그 신발이라는 거였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55살의 제 모습이 비쳐 있더군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석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춤을 꿈꾸는 눈빛 말이에요. 발레 슈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리본은 낡았지만 아직 견고했고 밑창도 그대로였어요. 혹시 아직도 신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신어볼까? 마음속에서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들어와서 저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사님이 보신다면요. 하지만 호기심과 그리움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 발레 슈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순간이 올까요?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발레 슈즈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리본을 발목에 감으면서 어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처음 발레를 배우던 날, 첫 공연을 했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벗었던 그 슬픈 날까지. 발레 슈즈를 완전히 신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젊은 무용수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발레 슈즈를 신고 서 있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첫 포지션을 취했어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죠. 아직 기억하고 있네. 몸이 기억하더군요. 머리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여전히 그때의 감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발가락 끝에 체중을 실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플리에였어요.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리며 내려가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기본 동작.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죠.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여자는 더 이상 55살의 살림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20살 때의 송은이였죠. 꿈에 가득 찬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던 그 소녀.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라베스크. 한쪽 다리를 뒤로 높이 들어 올리면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었어요.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할 수 있었어요. 이상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춤을 통해 분출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막혔던 강물이 갑자기 터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점점 더 복잡한 동작에 도전했습니다. 턴, 점프, 그리고 연결 동작들. 물론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몸이 굳어 있었고 근력도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음악이 없어도 머릿속에서는 선율이 흘렀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죠. 그 음악에 맞춰 저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에 맞서 싸우는 백조. 춤을 추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살림 도우미도 버려진 여자도 아닌 춤추는 송은의 말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몸이 기억하는 마지막 레퍼토리를 쳐봤습니다. 졸업 공연 때 췄던 작품이었어요.
사랑에 빠진 여인이 배신당하고 절망하지만 결국 희망을 찾는다는 내용의 창작 무용이었죠. 그때는 그저 동작만 외워서 쳤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사랑도 해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절망도 맛봐봤죠. 그래서 춤에 진짜 감정이 실렸어요. 절정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걸 잊고 춤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춤을 멈추고 뒤돌아봤는데 문가에 한준호 씨가 서 있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준호 씨 언제부터 계셨나요? 당황해서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춤,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인 것 같았죠. 아, 그게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신발이 제 것이라는 것도 제가 원래 무용가였다는 것도 모든 게 복잡했어요. 준호 씨는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아니면 뭔가 익숙한 걸 발견했다는 표정이랄까요. 혹시 예전에 무용단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예리한 눈빛이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준호 씨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말을 섞지 않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저를 지켜보더군요. 아침에 청소할 때도 점심을 준비할 때도 심지어 빨래를 넣을 때도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흘째 되는 날 준호 씨가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35살의 준호 씨는 아버지인 회장님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도 있었죠. 네, 준호 씨. 무슨 일이시죠? 그날 춤을 추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누군가 제 춤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취미로 배운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 맞죠? 준호 씨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무용을 전공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왜 그만두셨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임신과 파혼, 그리고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말하기 어려운. 혹시 아이 때문이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표정을 보고 추측한 걸까요? 준호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 때문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들킨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할 순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겼거든요. 어디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준호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나요? 네, 아들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준호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이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답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이죠. 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국 헤어져야 했어요. 그분 성함이 혹시? 준호 씨가 뭔가 말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서둘러 대화를 끝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준호 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준호 씨가 갑자기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실래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저였습니다. 20살 때의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리고 남자는 이게 어떻게? 남자는 젊은 시절의 한도영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준호 씨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사진은 제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제 어머니라고 들었거든요. 준호 씨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육원? 어머니? 그럼 혹시 준호 씨 혹시 당신이? 네, 맞아요. 저는 입양아예요. 아기 때 이 집에 입양됐죠. 하지만 친어머니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사진 속 여자가 제 어머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35년 전에 빼앗겼던 그 아이가? 그런데 은희 씨의 춤을 보는 순간 뭔가 느꼈어요. 낯설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이 사진의 여자와 은희 씨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도영 오빠와 함께 찍었던 사진.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에 찍었던 마지막 행복한 사진이었죠. 준호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15일이에요. 제 아들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제 아들. 그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
준호 씨도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시간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요? 다음 날 아침 여사님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뭔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 어제 준호랑 뭔 이야기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면 준호가 말했을까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어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고. 여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혹시 그 방에 들어간 거 아니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켰나 봅니다. 여사님, 저는 정말 들어갔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발레 슈즈는 제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여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발레 슈즈에는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E, H, 은희의 첫 글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미라 씨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직접 새긴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요. 여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여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구나. 우리 도영이를 유혹했던. 유혹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요? 돈이 목적이었으면서요. 여사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제가 여기서 살림도우미 일을 하고 있겠어요? 진짜 목적이 돈이었다면 벌써 모든 걸 밝혔을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왜 하필 이 집에? 모르겠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제 아들을 만나게 해준. 아들? 무슨 소리예요? 여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제 아들이에요. 35년 전에 낳고 빼앗겼던 그 아이. 여사님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준호는 우리가 입양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미라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던데. 미라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여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이 여자가 자기가 그때 그 여자라고 하네요. 도영이와 사귄. 미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유명한 송은의 시로군요. 저를 아세요?
당연히 알죠. 도영 씨가 얼마나 당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미라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제 아들을 찾았을 뿐이에요. 아들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를 우리가 키웠는데 지금 와서 아들이라고요?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어쨌든 마찬가지죠. 3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죠.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가족이라고 인정해 달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미라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냥 제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미안하다고요? 네. 엄마 역할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도 여사님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호가 상황을 보더니 저희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준호야, 너까지 속으면 안 돼. 여사님이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속는 게 아니에요. 확신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가 맞아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소중한 말이었거든요. 이틀 후 회장님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여사님이 전화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오신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영 씨.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35년 만에 마주하는 그 사람. 예전에 도영 오빠였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은희야. 회장님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정말 내가 맞구나. 네, 도영 오빠. 아니, 회장님. 오빠라고 해. 아직도 내겐 그 은희가 맞잖아.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정말 우리 아들이야? 네, 분명해요. 회장님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들로 키웠지만 친자식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도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있어요. 준호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저와 회장님이 함께 찍은 그 사진. 이 사진 아버지도 기억하시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회장님이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내가 은희에게 준 거야. 뭐라고요? 여사님이 놀랐습니다. 은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진을 주면서 말했지.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라고. 그럼 정말로. 그래, 준호는 내 친아들이야.
은희와 내 사이에. 회장님이 인정하는 순간 여사님이 비틀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였어요? 남의 아내 행세를 한 거예요. 여정아, 그건. 닥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여사님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사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고 왔어요. 그때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있었어요. 은희 씨가 아이를 낳던 날. 뭐라고? 회장님이 놀랐습니다. 여정 씨가 시킨 거예요. 은희 씨가 낳자마자 아이를 데려오라고. 미라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사님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미라는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은희 씨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정 씨가 강제로 데려갔죠. 그건. 그리고 도영 씨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지 못했다고. 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여정아, 이게 사실이야. 여사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봅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입양시킬 생각이었어. 하지만 막상 데려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로 키운 거군.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됐어요, 도영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사죄했습니다. 아니야, 안 된 거야.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못했고 너에게도 상처만 줬어. 그때 준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저는 3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고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5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에서 깨어나신 회장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은희야, 옆에 있어줘. 네, 오빠. 여기 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미 용서했어요. 오빠도 피해자였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사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방에만 있었고 미라도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준호와 저는 35년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활발하고 장난꾸러기였지. 그리고 춤을 정말 좋아했어.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유전이었구나.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제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고 준호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말해주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무용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발레 슈즈를 신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빼앗긴 것 투성이었지만 춤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혼잣말을 하며 첫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춤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춤이었죠. 아들을 되찾은 기쁨, 진실을 발견한 기쁨, 그리고 다시 춤출 수 있는 기쁨. 문 앞에서 준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히 서 있더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 고마워, 준호야. 저는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보는 앞에서 계속 춤을 췄어요. 35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추는 춤이었죠. 거실로 나가서도 춤을 계속 췄습니다. 넓은 거실이 무대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무대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저를 지켜봤어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이죠. 여전히 아름답구나, 은희야. 고마워요, 도영 오빠. 여사님도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여사님을 향해서도 춤을 췄어요. 용서한다는 의미로요. 춤의 절정에서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모든 한과 아픔 그리고 기쁨까지 춤 속에 담았어요.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살림 도우미도 버려진 여자도 아닌 춤추는 송은이.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멈춰 섰을 때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도 심지어 여사님도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춤을 다시 시작하세요. 준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충분해. 내가 원했던 건 무대가 아니라 인정이었거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35년 늦었지만 준호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저도 정말 엄마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해 줄게. 그날 밤 저는 발레 슈즈를 정성스럽게 닦아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춤을 추지는 않을 거였지만 그 신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거울을 보니 55살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당당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저희는 작은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과 준호 그리고 저. 여사님은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죠. 은희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이 맞아. 운명이었던 거야. 준호가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사랑도 그리고 진짜 제 모습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송은이다. 춤추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엄마.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작은 춤을 췄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춤을. 행복한 엄마의 춤을. 이제 더 이상 무용실의 문은 잠기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추억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발레 슈즈는 이제 상자 속에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춤으로 말이에요. 3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송은이라는 진짜 제 모습으로 준호의 엄마로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갈 거예요. 춤은 끝났지만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춤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송은이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